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주문할 때 이제는 컵값까지 따로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더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종이컵도 다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단 규모가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종이컵을 물컵으로 쓰는 식당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죠. 환경을 지키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적처럼 현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들이 그런 이유로 자리 잡지 못했고요.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정책을 내놨다가 돌연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자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했던 일도 있었죠. 환경 정책처럼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일수록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정부가 오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GMO 완전 표시제를 둘러싼 반쪽짜리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새해 우리 지갑은 어디에서 열릴지 소비 트렌드와 유통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유전자 조작물 GMO의 안정성 문제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 왔죠.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GMO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GMO 완전 표시제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GMO 완전 표시제가 가능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는 최근 개정된 이 GMO 완전 표시제 관련 법 내용과 또 왜 반쪽짜리 표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GMO의 안정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GMO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 이 특정 제초제에 죽지 않는 콩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콩은 이제 잡초 관리가 특히 어려운 작물인데요. 풀이 너무 무성하면 농사짓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 맹독성인 제초제를 치면 풀만 죽는 게 아니라 콩까지 같이 죽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제초제를 뿌려도 살아남는 콩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콩농사만을 생각하면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이게 제초제 중에서도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에 이 생존하는 특성이 있고 또 이 성분을 이용한 대표 농약이 라운드업이라는 제품인데요. 유전자 조작 콩을 많이 심을수록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 사용을 더 많이 칠 수밖에 없고 또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특정 제초제에 죽지 않는 콩을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구심,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GMO의 안전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도 퍼지게 됐습니다. 네. 이 GMO 작물이 콩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제초제 저항성이 있는 GMO 콩은 1990년 이후에 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는 산업화에 성공했고요. 뭐 전 세계로 재배 면적 넓히고 있습니다. 콩뿐만 아니라 GMO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이 있고요. 특정 해충을 죽이는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해충에 강한 GMO 작물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나 면화 이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쉽게 무르거나 색이 변하는 걸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한 감자, 사과, 토마토 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나 GMO 작물이 다양해졌는데 식품 원료로 GMO가 쓰였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GMO 표시를 이미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GMO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한 후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다면 GMO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료가 GMO라도 제품으로 만든 후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콩기름이라든가 카놀라유 같은 제품에 GMO가 표시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소비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 GMO가 원료로 쓰였다면 모두 제품에 표시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GMO 완전 표시제가 가능하도록 일단 법이 개정이 됐죠? 네, 지난 2일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GMO 표시제에 관해 발의된 이 5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두고 GMO 표시제가 진전된 법이다 이런 평가와 또 한편에서는 반쪽짜리인 불완전한 법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앞서 현재 우리나라는 GMO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식품 제조 후에 GMO DNA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아쉽게도 이 예외 조항은 그대로 둡니다. 법에 새롭게 반영된 건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품목에는 GMO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GMO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됐을 때 그 비율이 일정 이상을 초과하면 GMO를 표시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네. 또한 논 GMO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는데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식품은 논 GMO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논 GMO 표시가 가능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GMO 표시를 이 법률적인 근거로 남겼다는 점, 그리고 논 GMO 표시를 제도권을 끌어온 것 등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과 심의가 필요하다면 표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식약처가 GMO 표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이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반쪽짜리 GMO 표시제다 이런 입장이 강합니다. 네. 이 법이 개정이 됐어도 완전한 GMO 표시제가 정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예외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건데요. 이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서 표시 예외 혜택을 누렸던 제품을 예를 들면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의 이 식약처장이 GMO 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GMO 완전 표시제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나 걸릴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게 이 식품 대기업 등 이 식품업계의 저항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GMO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 표시가 있는 제품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이 식품업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GMO 표시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면 모를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완전한 GMO 표시가 정착될 리는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큰 네. 상황입니다.
과학적으로는 GMO DNA가 남지 않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위해성 여부보다 제품에 이 GMO 원료가 사용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소비자 단체가 이 불완전한 GMO 표시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예, 또 하나의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GMO 표시 품목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식약처장 혼자서 이걸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이 현재 식품업체들이 GMO 표시에 반대 입장인데 이 심의위원회에 식품업체도 함께 참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들과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서 논의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또 정부 의지에 따라서 GMO 표시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식품 안전은 엄격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는 소비자 선택권과 또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GMO 완전 표시제가 선택의 문제인 건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원료가 사용됐는지 알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식품 대기업이 GMO 완전 표시제 정책을 계속 반대한다면 이 논 GMO 표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간에는 이 논 GMO 표시가 확대되면 원료 비용이 높아져서 이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논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 가능성을 앞세워서 논 GMO 표시에 반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이 성분 표시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GMO 완전 표시제 정착과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정부가 GMO 완전 표시제에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가지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먼 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해에는 경기가 어떨지, 사는 게 좀 나아질지 요즘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 답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비시장인데요. 체감 경기와 삶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소비시장이죠. 새해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치열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테고요. 투자자들의 투자의 기회를 주목해 볼 텐데요.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새해 소비 트렌드와 유통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LS증권 오리나 애널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올해 소비시장 돌아본다면 네. 연구원님은 어떤 한 해였다고 보시나요? 올해 정말 오랜만에 소비 시장이 괜찮았던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일단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반기부터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보통 기준선이 100포인트인데 네. 5월부터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와. 본격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다들 많이 사용하셨던 소비 쿠폰 지급이 7월부터 있었다 보니까 네. 소매 판매 성장률도 이제 3분기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올해 특이사항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특히 K 콘텐츠의 화랑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소비층이 좀 유입됐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줬던 그런 요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본격적으로 네. 회복 단계에 들어섰던 거를 저희가 다 느낄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외국인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새해 그럼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보다 이렇게 지갑을 열 여력이 더 생길지 네. 투자의 기회도 늘어날지 궁금해요, 연구원님.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좋으면 또 백화점 실적도
또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워낙에 화랑이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은 좀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랑 달리 소비 패턴이 좀 변화한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 여력이 늘었다고 해서 돈이 전반적으로 다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모든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좀 선택적으로 소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연말인데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새해 전망하신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여력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로 꼽으신 그 선택적 소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선택적 소비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좀 주로 나왔던 키워드가 합리적 소비, 양극화 소비였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명품 소비를 활발히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SPA 같은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양극화 소비 그리고 중간에 낀 중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 얘기했었던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근데 최근 이제 선택적 소비라는 거는 조금 더 이게 심화가 되면서 말 그대로 쓸 곳에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 그래서 곳에만 네. 선택해서 소비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를 철저히 따지는 그런 패턴이 고착화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자기 표현과 경험을 위한 소비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추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갈수록 양극화가 네. 심화되고 있는데 소비 시장에서 그 과시 소비, 네. 그리고 가성비 소비가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 될까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좀 상황에 따라서 아낄 때 그리고 또 과시할 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대기업 위주의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고 그리고 채널도 뭐 이커머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업태가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워낙에 공습을 좀 강화하고 있는 이 C커머스 업체들 그래서 중국 네. 이커머스 업체들이 굉장히 초저가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학습하면서 좀 소비자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있고 좀 더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방증한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똑똑해지고 합리적인 네. 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과시 소비하면요, 그 연구원님 네. 대표적인 게 명품이잖아요. 네네네. 이 명품 시장은 시계나 보석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고 네. 합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지금 계속해서 백화점의 시계 보석 부문이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개별 품목에서 거의 20-30%씩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점이 코로나19 이후 전후로 해서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시다 보니까 그런 해외여행에 쓰여졌을 만한 돈들이 이제 명품 가방으로 많이 좀 수요가 이동을 했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명품 가방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과거처럼 뭐 저희가 잡지 보면은 항상 명품 가방 가격은 뭐 가격 미정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것이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다들 자사 사이트를 오픈하다 보니까 이 가방이 얼마인지를 또 소비자들이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정도면 나도 사볼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이제 명품 가방이 소비가 많이 됐었던 거에 최근 한 4-5년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명품 가방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 안에서의 시계나 보석 쪽으로 좀 카테고리가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과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금값이 워낙에 올랐다 보니까 맞아요. 주요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거의 한 7번 정도 인상을 한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로 하여금 살려면은 지금 사는 게 된다. 제일 싸다.
예, 이런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그런 것 예, 같아요. 조금 더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 과시소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대로 네. 가성비 소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성비는 아무래도 다이소가 뭐 거의 주도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채널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품목 같은 경우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4,000원은 안 팔고 있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인데 작년에 매출액을 3.9조 원 했으니까 1,000원짜리 팔아서 매출을 거의 4조 원 가까이 올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가성비의 네. 대표적인 그 채널인 것 같은 그쵸. 게 이 정도 금액인데 굉장히 성능과 제품력이 좋다. 그쵸.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1,000원짜리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걸 소비자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같은 품목이면은 다이소 대비해서 조금 더 비싸면은 약간 구매를 꺼리게 되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좀 공격을 가세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이제 이런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이커머스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소싱을 해오셔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공산품이지만은 중국 사이트 통해서 구매하면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이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마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부감을 갖기 시작한 게 최근에 네. 소비자들의 트렌드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이런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이게 마진이 붙여지고 어떤 원가에 들어오는지를 인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성비를 더 추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험, 과시 그리고 네. 가성비 소비가 다 복합된 게 아마 팝업 스토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올해 그 팝업 스토어 열풍이 아주 대단했잖아요. 네. 중소형 브랜드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중시한다는 게 뭐 중시하기도 하지만 SNS의 과시를 또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중소형 브랜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또 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고 더불어서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은 또 자체 오프라인 채널을 가져가기에는 비용과 뭐 이런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 위주로 약간은 단기로 좀 운영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판매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실제로 팝업 스토어 지금 진행 건수로 봤을 때 이제 거의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화 현상이나 놀거리로 아예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사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사러 간다기보다는 약간 재미로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그런 요소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K 콘텐츠, K 뷰티 이런 한류 열풍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지갑을 여는지 네. 그 소비 패턴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대부분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특히나 10년 전만 했었어도 이제 거의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었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단체 관광으로 오셔가지고 단체 여행 코스 안에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면세에서 좀 소비가 이루어졌던 게 사드 이슈 지나고 또 코로나 이슈 지나면서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변화를 해서 최근에는 로드샵 그리고 백화점 쪽으로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통적인 좀 관광 상권이라 볼 수 있는 명동 지역에서 최근에는 성수동 그리고 신당동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또 즐기는 그런 지역에서의 외국인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게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요즘에는 그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점도 되게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구님 저희가 채널의 변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그 뜨는 브랜드 또 네. 백화점에서도 매출 올리는 브랜드가 과거랑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뭐 과거에는 브랜드들의 선택지가 뭐 대기업 위주였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외국인 분들도 면세점에서 주로 구매하셨던 브랜드들이 뭐 대기업 위주의 그런 세트, 스킨케어 세트 제품들 많이 구매하셨다면은 최근에는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올리브영을 필두로 한 여러 인디 브랜드, 네. 화장품에서는 그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좀 화랑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 인디 브랜드들의 포지셔닝과 비슷하게 패션에서는 또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그런 새로운 카테고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 상에서 무신사 같은 그런 버티컬 플랫폼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들이고, 가격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명품보다는 저렴한 뭐 20-30만 원대지만 약간 SPA 브랜드들보다는 핏이나 디자인이 좋고, 그리고 또 브랜드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화랑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백화점들도 이런 브랜드들을 좀 입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 젊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최근에 집객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에 가보면은 네. 몰랐던 브랜드들, 그 말씀해주신 디자이너 브랜드들 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네네네. 걸 확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기업들이 요즘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 기업 공개 그런 게 대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그러니까 K뷰티 내에서는 올리브영이 흡수하면서 성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패션 쪽에서는 이런 브랜드들을 무신사 같은 업체들이 흡수하면서 같이 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또 어떻게 아시는지 또 이런 브랜드들의 로드샵에서 구매를 또 활발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뭐 한남동, 명동, 성수동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서 80%에 달할 정도다 보니까 네.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무신사가 뭐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잘 되는 브랜드들을 또 해외 총판으로 갖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신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가 내년 상반기예요? 네, 무신사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상장했을 때 목표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총을 목표로 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달성이 된다면은 유통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이제 패션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총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네. 백화점 로드숍은 이렇게 부쩍부쩍 거려도 면세점은 네.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계속 전망이 어두워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면세점은 일단 좀 구조적인 하락세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면세점 매출액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과거 중국 보따리상 위주의 그런 거래들이 많았다 보니까, 보따리상이라 하면은 뭐 많이 사셔가지고 네, 이제 중국 현지에 가서 좀 다시 되팔고. 붙여서 되파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근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런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거의 10여 년 되는 기간 동안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처음에 이제 K뷰티가 중국에 침투했을 때 그런 대기업 위주의 트렌드에서 최근에는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인디 브랜드 위주의 화장품 소비 확대가 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패턴 자체가 많이 변화를 했고, 그리고 내국인 뭐 비중이 작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환율 자체가 면세점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면세점에서 구매했을 때 메리트가 과거 대비 좀 떨어지는 맞아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 시장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커머스 시장도 뭐 거의 코로나 직후까지는 20% 30%대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한 자릿수 대 성장률로 좀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5, 6% 정도의 성장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고 자금 조달이 쉬웠다 보니까 이런 화랑이었던 이커머스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좀 출혈 경쟁을 좀 가속화했던 것들이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뭐 기업 회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배송 같은 좀 빠른 배송을 약간 포기하는 그런 그림들도 다 나오면서 최근에 업체별로 다들 내실다시기에 들어간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보다는 개별 기업 적으로 봤을 때 좀 수익성 위주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내년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요즘에 수사 중인 그 쿠팡 사태까지 네. 잡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쿠팡을 못 끊는다 하는 말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불매 운동 네. 그리고 탈퇴를 하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더라고요. 네. 소비자들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불매운동 영향은 좀 일부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여러 가지 좀 보도가 나왔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쿠팡이 그동안에 가장 강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길 배송이라는 이제 로켓 배송 형태였는데 근데 이게 모든 업체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는 기준선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배송이 과거랑 달리 다들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지금은 쿠팡 대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과거 대비 늘어난 상황이다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기에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기회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같은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에서 전반적인 저희가 뭐 패션이나 화장품처럼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점유율은 쿠팡이랑 네이버가 양분을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인데 근데 최근에 쿠팡이 여러 가지 이슈에 조금 휘말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조금 더 공격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컬리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이버가. 그래서 네, 그래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컬리 엠마트라고 해서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안에 이제 컬리의 플랫폼이 이제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로 하여금 가장 약했던 이제 음식료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장보기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좀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쿠팡이 좀 이런 이슈에 지금 이런 이슈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이버 공격이 강해지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또 합병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홈플러스 그런 대형마트 업계 구조 조정 또 점포 폐점은 새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계속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홈플러스가 뭐 기업 회생 3월에 신청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인수자를 찾고는 있는데 진전이 좀 없는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9일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좀 청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그렇군요. 이유는 이제 평가했을 때 계속 영업 가치보다 이제 청산 가치가 조금 더 크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청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으로 평가가 됐고, 네. 근데 그 사이에도 지금 폐점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오프라인 마트들이 그 신선식품 배송을 위해서 자동화 물류센터를 짓고 네. 또 반격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그 온라인 확장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물류센터를 따로 건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마트는 이제 이 중에 일부를 CJ 대한통운에 매각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그러니까 롯데 쇼핑 안에 롯데마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오카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온라인 슈퍼마켓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고 부산에 지금 물류센터를 건립을 이제 완료했고 안에 설비를 넣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국의 오카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많은 업체들, 많은 슈퍼마켓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그 나라들에도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18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산을 했었었는데,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이제 국가들 봤을 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원래는 10개 넘게 짓기로 했었던 그런 센터들도 뭐 한 자릿수대로 이제 계획이 축소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물류센터들도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한 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좀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게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는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이게 비용 부담으로 좀 얼마나 작용할지 그리고 비용을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을지가 향후에 좀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구원님 그동안에 잘 나가던 편의점도 네. 그 처음으로 점포수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내실을 다지기로 한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편의점은 출점이 거의 이제 포화에 다다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인구 그 편의점 점포 수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점포가 커버하는 그 인구 수로 인구수가. 봤을 때 예, 우리나라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출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적다라고 평가를 네.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인구도 2배 정도 많고 그리고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굉장히 출점이 많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의 편의점 업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쭉 점포 수가 늘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내실 다지기를 위해서 점포 통합이나 폐점들이 조금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점포 수 증가폭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보니까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내년에 그 담배값 인상 가능성이 매출에 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편의점 그 점포 기준으로 봤을 때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가 담배거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담배값 인상이 없었고 2015년 전에 담배값 인상은 이제 10년 전이었다 보니까 약간 최근 10년 주기설이 좀 돌면서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는 담배값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시장의 그런 우위적인 시각이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선거 전후로 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의 보도가 뭐 최근에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편의점이 지난 2015년 담배값 인상 시기에 굉장히 이제 수익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네. 보니까 마진율 자체는 좀 낮은 상품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80% 인상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절대 규모 이익에 대해서는 좀 실적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는 조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마다 녹록지 않고 또 고민이 참 많아 보입니다. 네. 내년에 이런 유통시장을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각계전투라고 네. 뽑으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런 걸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단순히 늘리기 위한 그런 경쟁이었다면은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좀 각 업체들이 자체적인 그런 전략 그리고 내실 다지기가 좀 본격화하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소비 자체가 그렇게 과거랑 달리 활발하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좀 각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체력을 변화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생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이런 소비 시장의 흐름과 고민들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소비자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끝으로 짧게 들려주시죠. 네, 이제 과거 대비 소비재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보니까 좀 트렌드 변화에 좀 기민하게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소비재 그리고 유통업체들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LS증권 오리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월요병을 걱정하는 일상을 꿈꾸는 브라더스 키퍼의 창업자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입니다. 17살